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면서 고평가된 성장주는 피하고 블루칩 중심의 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극명한 가치주 트레이딩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별로도 이런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일단 기술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 공급망 이슈, 침체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각각 4.5%와 1.4%씩 하락했고요. 심지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애플과 알파벳 이런 종목들마저도 2에서 3%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대표적인 가치주로 볼 수 있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최희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상승권에서 마감되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는데요. 이로써 3주간의 상승세를 끝내고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됐습니다. 지난주의 하락 원인은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였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한 바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수치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7%까지도 뚫어내는 불안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 전주 최고치가 2.38%였던 것을 고려하면 10년물 금리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금요일장 기술주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적게는 1%, 크게는 4%까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알파벳, 그리고 애플까지도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이번 주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머크와 유나이티드 그룹 모두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난 기준 각각 5%, 6.5%가량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장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는 로빈후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적용하게 되면서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팸 시스템즈는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사업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발표 덕분이었는데요.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소식을 가장 우려하던 부분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 역시 금요일장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크로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덕분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크로거 식재료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타겟 보겠습니다. 타겟 역시나 금요일장에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타겟 리테일 업종 탑픽으로 꼽은 덕분이었는데요. 바클레이즈 측은 현대 타겟의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비롯해 IEA 멤버들의 이 비축유 방출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WTI 기준 2.3%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배럴당 98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반면 금값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요일장 달러 인덱스는 2020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요인이 가격대를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지 전까지는 현재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4가지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고요. 그 키워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연준의 플레이북이라는 키워드인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의지를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정책 실패입니다. 긴축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이제 CNBC에서 연준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기사를 실어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연준의 생각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함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좀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좀 차질이 있었던 공급 부문을 캐치업하는 거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들이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내릴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완화 그런 비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임금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집값 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 전환 역시도 기대되는 효과라고 또 덧붙였고요. 이외에도 이 심리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도 기대 요인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이제 사그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역시도 잠재적인 인플레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 될지가 의문이다라는 쪽을 또 기사에서는 강조를 했는데요.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용한 플란테 모란이라는 기관에서는 금리 인상이 수요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은 공급 측면은 못 건드린다는 점을 들어서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보관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요즘에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 공급망,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이게 사실 연준이 손 쓸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연준에서는 최대한 수요를 좀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북을 갖고 있다는 게 CNBC의 평가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실패했을 때가 문제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연준 정책 실패를 우려하는 곳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이 연준이 주창을 했었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만 둔화시키고 아니면 침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라는 쪽으로 이 연준의 정책 실패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좀 거세냐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말에 CNBC에서 전문 투자가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46% 가장 높은 비율로 Fed misstep,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실패를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 33%보다도 더욱더 높은 비율로 연준의 정책 실기를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기고문에서 또 인용을 한 오켄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도 미리 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 지경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경기 침체를 오히려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침체 신호가 여러 군데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 엘 에리언 역시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심각한 경제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인상 사이클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또 경고를 하면서 이처럼 시장에서 연준의 정책 실패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 침체의 목소리,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니면 계속 완화되는지 그 여부를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어쩌나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반도체의 공급망 붕괴. 사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던, 특히 반도체 투자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NBC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등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잘만 고른다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엔비디아와 ASML 등이
이 가운데 최고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로젠블렛에서는요, 클라우드와 5G 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사이클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소비재에 대한 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현재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 수요가 부진하고요.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PC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델과 휴레패커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바클레이즈는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에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CNBC는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베팅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게이밍,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리솔츠 자산운용의 CEO는요, 인공지능을 둘러싼 전 지구상의 변화가 인터넷이 확산되던 초기와 비슷하게 느껴진다면서 엔비디아는 현재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당연히 큰 수혜를 받겠죠. 그중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도 요즘 애널리스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무역 신용 보험 회사인 오일러 헤르메스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매출은 작년에 26% 성장했고 그 이후 올해에도 약 9%가량 추가 성장해서 올해는 6천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장은 지속된다는 것인데 자,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반도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더 최근에 좀 분위기를 보면요. 어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할인율이 상승해서 반도체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로직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반도체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사에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C 업황 둔화 우려가 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주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빅파마, 대형 제약주가 올해 반도체주와 굉장히 극명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퍼 그리고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면서 마진 방어화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섹터 간의 엇갈리는 흐름도 좀 성격 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 금요일에도 트루이스트라는 기관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347에서 298달러로 눈높이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컴퓨터도 그렇고 소비재 및 통신 장비 모두 다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수요 전환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문을 감축하는 것에 명백한 근거를 자신들을 찾았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이 목소리가 간간히 계속 나오는 것이 섹터의 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도 좋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석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매수 의견이 2개 늘어났거든요. 보유 의견이 2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업황 둔화 우려에 연결돼서 반도체주를 좀 좋지 않게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소수의 의견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참 마음 아픈 키워드인데 개미의 변심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면서 로빈후드의 사진이 보이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지난 그 금요일 장 마감된 이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로빈후드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 주식거래 플랫폼이죠. 로빈후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개미들이 변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밝혔습니다. 골드만에서는 이 시장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것이 로빈후드에도 곧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로빈후드의 가입자 이탈도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또 했고요. 골드만에서는 현재 이제 성장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로빈후드가 내년에 흑자 전환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이 로빈후드 주식 계좌가 4,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뭐 찰스 슈왑이라든지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 소액 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뭐 수수료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좀 규모의 경제 측면도 그렇고 불리하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 같았는데 이게 시장이 조정을 겪게 되니까 역시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로빈후드도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동향이 어떤지, 로빈후드에 대한 타사 의견의 변화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네. AAII인데 이 주간으로 미국의 투자자들, 개미들의 이 심리를 지표로 좀 제시를 합니다. 근데 4월 6일 기준으로 강세론 비율이 24.7%로 약세론 비율 41.4% 대비해서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근데 일주 전에는 이 강세론 비율이 31.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최근에 많이 훼손됐다는 점이 여기서 좀 감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스닥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1분기에 TQQQ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죠. 나스닥 3배 배팅하는 그런 ETF가 돼 있고, 그리고 SQQQ, 그러니까 리버스로 나스닥에 3배로 배팅하는 그런 ETF가 되는데, 개미들의 각각 7위 그리고 10위 거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극단적인 베팅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빈후드와 관련된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동일 비중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주 유저층이 경제적인 전성기에 돌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업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상승 환경이 이 주식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14에서 11달러로 내려잡았고,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인 제프리스도 목표 주가를 45에서 41달러로 내리는 등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로빈후드의 투자 의견이 월가에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 측면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사실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좀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뭐 충분히 볼 수가 네.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를 뭐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작년 말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지난 한 2년간의 팬데믹 이후를 좀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전에 없던 미국에서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기저에는 조정이 왔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바잉 더 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그리고 최근에는 물론 이제 지난 3월 FOMC 끝나고는 또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확실히 지난 2년간의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심리가 좀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 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미국도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럴 때가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전문 투자자, 프로 투자자들과 개인들이 좀 겨뤄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네.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는 실제로 수익을 거둔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감정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야근 약사에게 투자는 또 전문가에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독립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벌어보고자 저희가 방송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린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모건 스탠리가 지난 금요일에 했던 얘기입니다. 배터리 수요도 제가 앞서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에너지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느꼈기 때문에 배터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면서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배터리 산업에 쏟아붓고 있고 이런 자본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업스트림, 그다음이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과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을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상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업스트림 분야를 보면요. 배터리 관련된 인프라와 또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구리와 같은 이런 광물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을 수혜주로 꼽았고요. 자, 미드스트림 분야를 보면은 네덜란드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과 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프레이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기업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티커는 FRE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역시 이런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가 진행될 때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다운스트림 분야를 보면요.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꼽았습니다. 원래 이 기업은 발전과 송배전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용 인프라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금리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유틸리티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터리 관련 투자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기업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꼽았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인데요. 산업 자동화, 또 공장 자동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게 다소 의아하죠. 배터리 투자 테마와 약간은 궤로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방 물자 생산법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결국은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을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내 배터리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공장이 증설될 것이고요. 많은 공급망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화 또 로보틱스 투자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에서 멀지 않은 기업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에디슨 인터내셔널입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즐겨 찾는 그런 기업들은 아닌데 이 기업들이 워낙 또 관심을 받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신고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건 스탠리 말처럼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그리고 장기 사이클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제프리스가 이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 이상 업사이드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본 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간에 이 기업의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업사이드를 더 점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주주 환원을 활발히 하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서 표명하는 그런 IB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2년 동안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업 말고 정말 전통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